사람들이 그 한학을 배워오던 그런 시대에 아마 이미력이 어렸을 때 최초로 유리창이 있는 그런 신식 학교가 세워졌던가 봐요. 그때만 해도 신식 교육 정책에는 일반화가 안 됐기 때문에 보편화가 안 됐는데, 그때 이미력이 최초로 이제 서양 혜택을 입은 학교에 다니게 되고, 그러면서 또 이제 15살 때부터 3년 동안 강의적으로 독학으로 아주 열심히 공부해서 경성의전에, 그러니까 지금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이겠죠. 거기에 합격을 해서 그때 당시 경쟁률도 그때만 해도 22대 1이었답니다. 우리나라 지금 유명 대학교도 최초에는 오는 사람이 없어서 학교 좋다 와라 막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중에 저 이대 나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초창기에는요 오라고 해도 망설였던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도 오라고 또 했던 그 가문들은 대단한 가문들이었고 해서 지금은 이렇게 명문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만 했으면 좋았을 걸, 피 끓는 청년이 3.1 운동에 가담하지 않았겠어요? 나라가 압박을 받고 국가가 위기에 처해 있으니 서울의대면은 그런 공부에도 진영이 강했겠지만 국가관도 확실했을 겁니다. 그래서 피 끓는 청춘에 공부만 할 수 없는 그런 저기로 3.1운동에 가담해서 결국은 이제 일경에 쫓겨서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는 그런 지경이 됐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 땅에서는 못 사니 너가 떠나라, 나라를 떠나라, 과감하게 그렇게 해서 독일로 가게 된 분인데요. 이분에 의해서 우리 한국 문화가 독일의 최초로 가장 잘 알려진, 그야말로 저희들도 지금 디아스포라 민족으로 미국 땅에 살고 있듯이 그가 독일에 가서 우리 한국 문화를 최초로 알린 디아스포라 문학의 선구자가 된 그런 역할을 한 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1946년도에 독일어로 쓴 이 이미르게 작품이 얼마나 훌륭했던지, 당시 독일어로 쓴 문학 중에 가장 잘 쓴 작품이라고 아주 대단한 평판을 듣고 그 당시 고등학교 국어교과서에 실리는 그런 작품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작품을 이렇게 읽어보면 제가 이 책을 두 권 가져왔는데요. 최초로 전혜린 씨가 번역한 작품은 더 이상 절판이 되어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 가을에 한국에 가서 어렵게 제가 아는 분의 도움으로 이 책을 보여주셔서 갖게 됐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더 쉽게 아주 잘 이해가 잘 되는 압록강을 흐른다, 이렇게 두 권을 제가 읽고 요약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이 이렇게 실리게 되니까 문장을 어떻게 감동을 받냐 하면은, 우리가 글을 쓸 때 이렇게 뭐라 그럴까, 본질은 약한데 미사여구가 많으면 그 본질이 흐려지죠. 그런데 이분은 아주 요점만 간단하게 이렇게 단문장으로 써서 읽는 사람들이 문학적인 소질이 있든 없든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읽고 느끼고 가슴에 울림을 주는 그런 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를 제가
이 매력에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와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를 어떻게 해고해서 본문에 썼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본문은 그 전혜진이 번역한 압록강을 흐른다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아버지 곁에 있을 때는 어딘지 모르게 아직도 아들 귀에 안겨 있는 기분이었다. 나는 아버지의 핏줄이었고 아버지의 품은 나를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넉넉했다. 어느 몹시 무더운 날 석양역에 아버지는 나더러 옥계천에 가서 시원하게 목욕을 하겠느냐고 물었다. 나는 반가이 그러자고 했다. 몇 살이더냐? 13살이요. 그렇구나. 천천히 물에 들어가거라. 여기는 몹시 차다니 조심하거라. 이 문장을 볼 때 그날로 아버지가 집에 돌아가셨어요. 집에 오시자마자 그날을 못 넘기고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이 이민족이 1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슬픔이라든가 얼마나 막막했는가 그런 것에 대한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 수 있지요. 13살이라는 그 나이에 가장 아버지를 잃고 아버지를 잃었다는 것은 그 재산관리며 모든 총책임자를 잃었으니 더군다나 이미력은 3대 독자였어요. 이 가문에 3대 독자의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었으니 얼마나 막막했겠어요. 그래도 이렇게 담담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대목을 제가 읽어드리겠는데요. 어머니는 아들을 떠나보낼 때 그랬어요. 이제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네 앞길만 생각해라. 되돌아보지 말아라 하고 다시 고국에 돌아오지 못하더라도 염려하지 말고 너의 갈 길을 가라. 이렇게 하고 어머니가 참 대단한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그 짧은 문장으로 쓴 글이 있는데요. 뭐라고 했냐면, 어느 날 아침 나는 잠자리에서 일어나 성벽에 흰눈이 휘날리는 것을 보았다. 나는 그 흰눈에서 행복을 느꼈다. 이것은 우리 고향 마을과 성림만에 휘날리던 눈과 같았다. 이날 아침 나는 먼 고향에서의 첫 소식을 받았다. 나의 만 누님의 편지였다. 지난 가을에 어머님이 며칠 동안 앓으시다가 갑자기 별세하셨다는 사연이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기의 가장 슬픈 그 시절에 대한 글도 남의 말 하듯이 담담하게 쓰니까 더 가슴이 먹먹해지는 거였죠. 이렇게 이제 그 글을 쓰는 문장의 그 내용을 맛보기로 읽어드렸고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된 계기는 아들이 독일로 피신을 했으니까 그때 아들이 없는 상태에서 권석 재판을 했는데 그 징역형까지 가게 되니까 어머니가 이 가슴에 함이 되어서 그 저기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 나 때문에 어머니가 돌아가셨구나 생각할 때 이 사람이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담담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글을 읽고 나서 쓴 글이 소설은 이렇게 끝난다. 슬픔이 복받쳐 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시인이 쓴 말 중에 어떤 눈물은 너무 무거워서 엎드려 울 수밖에 없다라고 한 그 시인의 식구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멀쩡해도 우리는 경험상 알 수 있지요. 자가의 슬픔을. 그렇게 해서 이분이 이렇게 아무렇지 담담하게 쓴 글이 더 가슴을 아프게 했다는 제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밀기 독일어로 발표한 이 소설이 제가 앞전에 잠시 언급했지만 너무나 잘 써서 이렇게 그 당시 각 매체 언론에 100편 이상의 아주 평이, 그러니까 평론 비슷하게 그렇게 실렸겠죠, 매체에. 그래서 아주 대단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책을 출판한 출판사인 독일의 레이나르트 피퍼 출판사의 출판장이신 회고록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평생 출판한 책 중에서 가장 훌륭한 책 중 하나라고 이렇게 작가가 회고를 했습니다. 또 한 독일 작가는 인종이나 민족의 차별이 없이 인생 그 자체의 최고의 가치는 정직함과 선량함이다라고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면 누구나 어느 세상, 어느 나라, 어느 시대를 살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정직함과 선량함이 마음을 울리고 감동을 준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런데 이토록 유능한 작가가 애석하게도 우리말로 발표한 작품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3.1운동에 쫓겨서 다시 더 이상 살 수 없기 때문에 망명자가 되고 죽을 때까지 독일에서 망명자로 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글로 발표할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밀역의 그 생애를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가 작가나 작품을 볼 때는 그 작가가 태어난 시대, 또 그 성장 과정, 교육 정도, 이 모든 것이 합쳐서 글을 이루는 어떤 그 핵심이 되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작가의 태생을 보면 황해도 해주 출생이세요. 해주 출생으로 본명은 이의겸이었는데 천석군의 집안에서 아주 부유하게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집안에 3대 독자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아들이 그 부유한 집안에 아들이 없으니 얼마나 애가 타셨겠어요. 그래서 딸을 셋만 낳은 후에는 절에 가서 공을 열심히 들였답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아들이 이의겸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미륵이라고 정했어요. 절에 가서 공을 들여서 낳은 아들이라 해서 이 미륵이라는 이름이 되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 이름은 그 사람의 본명보다도 이미륵 알기도 쉽고 기억하기도 쉽고 어떻게 태어난 아들인지 그 히스토리도 있고, 그래서 이분을 이미륵으로 알고 지냅니다. 그가 1920년도에 그 압록강을 건너고 상해를 거쳐서 이렇게 독일로 오기까지는 그 안중근의 사촌 형인 안봉근이라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이 독일까지 정착하게 돼요. 그분은 이미 이미륵보다 먼저 그 독일이나 프랑스를 알고 있고 또 그랬던 사람이어서 어디로 갈 것인가를 진로를 결정하게 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줬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이 사람이 의학을 전공했으니까 독일 뮌헨 대학에서 동물학을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28살 때 박사 학위를 받았거든요. 그 전공 분야에. 근데 그 당시에는 독일인 자체도 취직이 매우 어려웠답니다. 그래서 자기 전공이 아닌 아주
취직이 안 되니까 아주 궁핍한 생활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허우지책으로 우리로 말하면 붓글씨를 쓰는 서예학원을 열게 되었어요. 작은 사무실을 하나 열어서. 근데 그때 독일에서도 붓글씨를 배울 정도면은 환경이 아주 좋았던 사람이거나 어떤 그 레벨이 있는 계층이었겠죠. 그렇게 해서 가르치던 그 제자가 피아노 전공한 사람인데 자기 부모를 설득해서 이분을 자기 집에서 거처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의식주 해결이 거의 안 될 정도의 힘든 상태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수록 자기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서 글을 쓰는데 전심을 기울여서 글을 쓰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완성된 작품이 1946년도에 이 작품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유일무이한 이분의 소설입니다. 소설이라고 하기보다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자서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무슨 문장력을 막 화려하게 썼다거나 문학적으로 막 수식어를 쓴 거 없이 자기의 유년시절의 고향의 모습, 한국의 풍속, 설날이나 추석, 보름 그런 윷놀이 같은 그런 그 기억을 세세하게 해서 그 자기의 감성이나 쓰면서 본인도 치유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발표한 시기가 1946년이었으니까 그 2차 대전 직후였어요. 2차 대전 직후였으니까 독일이 패망했잖아요. 독일이 패망해서 의식주는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아주 황폐해 있던 독일인들에게 이렇게 서정적인 그 독일의 시골은 아니지만 어디나 시골이 주는 그 자연이 주는 그 유년 시절이 주는 그런 것들이 독일인들의 정서를 많이 이렇게 달래주고 다독여주고 그런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의식주도 물론이지만 마음 들 곳 없는 독일 국민들에게 이런 그 감동을 주었다는 것으로 봐서 한 권의 책이 유명해질 수 있는 조건으로도 시대가 그 시대 상황이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이 작품이 아주 평화로운 시대에 전쟁이 뭔지 모르는 시대에 이 글을 썼다라면 이렇게 독일에서 센세이션을 일으켰을까 생각해 볼 때 그분의 고생한 것까지도 오히려 그것이 더 빛나고 작품을 더 돋보이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으로 이제 그분이 쓴 대표작이 하늘의 천사, 수완과 미륵, 압록강은 흐른다, 이야기, 무던이 등이 있는데요. 이 각기 한 편의 수편은 이 압록강은 흐른다에 있는 내용의 일부예요. 그때 단편적으로 이렇게 발표했던 작품이 또 모아져서 이렇게 압록강은 흐른다라는 소설이 된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도 참 고맙기도 하고 한 개인에 대한 그런 그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는 중에도 그가 받은 학문이나 그런 것이 결코 헛되지 않았고 독일 뮌헨 대학에서 한국학과 동양 철학 그거를 가르치는 교육자의 그 길을 결국 이렇게 자기의 가야 할 길을 가게 되는 개인적으로도 성공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뮌헨 대학에서 교육자로서 새로운 생을 시작했고요. 그런데 이분이 폐결핵을 앓았어요. 이게 가족력이라고 합니다.
그 가정에 제가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문장하고 순서가 좀 바뀝니다만은 그 가정 내력을 보면은 그 이미륵이 11살 때 그때는 좋은 풍습이 있었다죠. 그래서 6살 차이가 나는 여성하고 결혼을 해서 일남일녀의 자녀가 있었지만 딸님은 3살 때 죽고 또 아들은 18살 때 아마 전쟁 때 이렇게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가 돼서 거의 죽은 것으로 되고 또 아내마저도 행방불명이 돼서 생사를 모르는 상태로 독일에 와서 죽을 때까지 자신은 또 홀로 사는 가정적으로도 매우 비극적인 그런 생애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살면서 그가 나름대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본인의 노력, 자기의 목표가 정해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이 길을 가야 된다 하는 목표가 있으면 주변에서도 도와주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 어려운 길에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들에 의해서 그분의 생애가 이어졌는데요. 이분에게 가장 그 독일에서 교류를 가장 가까이 했던 분이 누구냐 하면 그 후보라는 교수인데요. 동양 그때 당시에는 그 후보 교수하고 거의 10년 동안을 본인의 사상이라든가 철학 같은 거를 참 허심탄회하게 서로 이렇게 다 이야기를 나누던 그런 사이가 이렇게 또 비극을 맞게 됩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그가 이제 그 뮌헨 대학에 있을 때 그 후보 교수는 그 지도 교수로 있었는데 그 학생 단체가 그 비폭력 저항 그 학생 단체의 지도 교수를 맡고 있었대요. 그런데 후보 교수가 그 학생 단체가 백정의단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배포한 반정부 전단지 사건으로 그 주동자들이 모두 다수대에 처형이 돼요. 그래서 이 학생들의 주임 교수로 있었던 후보 교수도 그 이듬해에 사형을 받습니다. 그러니 후보 교수에게도 아내가 있고 가족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미륵 교수로서는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이죠. 자기 자신도 생계 유지가 정말 시급한 상황에서 절친한 친구의 가족까지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다 보니까 당시에는 국가에서 배급을 주었던 모양입니다. 전시 전쟁 직후라. 그래서 본인에게 배급되는 그 배급을 그 후보 교수 아내와 가족들에게 10년 동안 이렇게 돌보면서 같이 동고동락한 그런 의리 있는 개인적으로도 참 사람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대가 바뀌고 후보 교수의 뭐라고 그럴까요? 그 당시는 역적이었지만 우리나라도 그렇죠. 사육신, 생육신 그 후에 우리가 느낄 때는 얼마나 처참했을까 하는 정도로만 느끼지만 그 후보 교수에 대한 그 명예가 회복되고 후보 교수가 돌아가신 그 후에 후보 스트리트라는 이름까지 국가에서 정해서 그 거리가 생길 정도로 다시 명예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보 교수가 묻힌 자리에 그의 가족을 그렇게 헌신적으로 돌봤던 이미륵 교수도 사후에 그분의 묘지 옆에 나란히 이렇게 안장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그 분의 우리 이미르 저기에 묘지 옆에는 뭐라고 써있냐 하면 그가 생전에 자주 썼단 말이랍니다. 사랑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에게는 가시동산이 장미동산이 되리라는 그런 명문이 새겨져 있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외지에서 망명격으로 평생을 살아가지만 국가가 있고 또 우리 국민이 있고 그의 후예들이 다시 뮌헨대학에서 전효진도 뮌헨대학에서 독일어를 전공했거든요. 그 이후에 또 우리나라 교수들이 뮌헨대학에 가서 이미르의 발자취를 다 이렇게 자료조사도 하고 그에 대한 그 모든 것을 종합하기 위해서 또 한 교수가 갔었죠. 정규화 교수라고. 1994년이면 지금부터 32년이 되겠습니다. 그때 정규화 교수가 300여 점이나 돼요. 그 모든 유품이나 자료를 모아서 우리나라 국립중앙도서관에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끝났냐 하면 그것이 아니라 또 2024년도에 또 성신여대 동문학 교수였던 분이 직접 또 거기에 더해서 이 모든 것을 이제 우리나라의 독일 문학의 발전사 중에 하나로 꼽았겠죠. 이렇게 해서 2024년도였을 겁니다. 제가 숫자 기억이 좀 약한데요. 2024년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이 되었어요. 생전에 북한에서 태어나서 또 그의 유해는 이렇게 우리 남한에 붙였으니까 어쩌면 몽으로는 살지 못했지만 개인적으로 남북한 통일을 본인은 이뤘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도 이렇게 그때가 언제입니까? 1899년도면은 127년 전에 태어났던 분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듣고 하는 그런 기억해야 될 그런 우리나라의 정말 잊어서는 안 될 그런 분으로 기억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뭐 꼭 유명인사가 아니더라도 내 가족과 내 주변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내 삶도 나는 내 생애에는 몰라도 죽어서라도 내 후손들이 뭐 내 자녀까지는 모르더라도 결국은 뿌리를 찾게 돼 있거든요. 사람들은. 그래서 손주들에게라도 전해지는 우리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저의 의견입니다. 그래 이제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평생을 내 조국 땅을 밟지 못하고 그러니까 1920년도에 나라를 떠나서 1950년 6.25 직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 평생 동안 내 조국이 있으나 발을 딛지 못했던 그 인생이 얼마나 고독하고 외로웠을까 생각하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비록 미국에 와 있어도 이런 한 개인의 상을 볼 때 우리는 너무 감사할 조건이 많아요. 그렇죠? 태평양을 건너올 때는 대단한 결심들을 시작했지만 한 사람이 자기의 뜻과 달리 이렇게 쫓기는 몸이 돼서 정말 아무도 없는 그 독일에서 자기의 뜻을 세우고 또 우리 국민에게 이렇게 기억되고 그런 삶을 살기까지 얼마나 외로웠을까 하는 인간적인 그런 느낌도 있지만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제대로 사는 것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강한 느낌을 줬어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문인이라기보다는
사람이 어떤 환경, 어떤 시대에 처해지든 간에 내가 내 주어진 환경에서, 여건에서, 위치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글이어서 여러분들께 오늘 이 책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책이 최근에 나온 책은 거의 260페이지에 달하고요. 또 전혜진 씨가 처음에 쓴 책은 210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이 두 권의 책을 읽고 제가 A4 용지 3페이지 정도로 요약을 했으니 얼마나 빠진 말이 많겠습니까? 그래도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이나 시간의 한계가 있어서 이것은 저 개인적인 느낌에 관한 요약뿐이고, 여러분들도 지금은 연세가 참 좋은 연세세요. 왜냐하면 다 책임을 맡았으니까. 자식들도 다 가서 이제 지들 인생 살 것이고, 내 인생 내가 해야 될 의무, 책임 다 벗어나셨어요. 지금이야말로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에 오실 수 있는 것도 여러분의 삶을 사시고 계시는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나이에 뭘 하지만 지금이 여러분들 나름대로 여러분 자신을 사실 수 있는 그런 시기세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살겠어, 그런 저기는 마시고, 나 지금까지 살아온 거 억울해. 남편 위해서 살고, 마누라 위해서 살고, 자식들 위해서 평생 뼈 빠지게 일했는데, 이제야말로 여러분 나름대로 어떻게 살아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을 테니 뭐를 하든 탁구를 치시든 안 추든 댄스를 하든 운동이잖아요. 우리 전문 무용가가 될 거 아니고 운동 그 자체가 되니까 춤도 추시고 노래도 하시고 악기도 켜시고, 우리 시니어 아카데미야말로요, 우리 여러분들의 천국이에요. 저는 그래도 한편 글을 썼잖아요. 그 시니어 센터 강의를 들으면서 뜻밖의 지상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쓴 것도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처럼 바쁘게 살았고, 새벽 4시 40분 이후에 일어나면 지각을 해요. 직장에 그 정도로 워싱턴 DC 출퇴근 그게 전쟁이었죠. 하루에 3시간 이상씩 출퇴근 시간 졸면서 그러면서 출근했고, 돌아올 때도 또 졸고 그러면서 이렇게 한 세상 살고 나니 남은 인생 열심히 산 것 같은데 뭐하고 살았냐 하고 물으면 할 말이 없어요. 저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살았습니다. 똑같이 살면서도 순간순간마다 이게 아닌데 어떻게 해도 이게 내가 아닌 것 같은 그것 때문에 파고든 것이 글을 쓰게 되고, 영어가 아니면 안 되는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럴수록 더 모국어가 그립고, 한국 사람이 전혀 없는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까 한국 사람이 더 그리워서, 저 한국 살 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 죄송합니다. 저도 교육이거든요. 지금 교회 되는 사람 말만 좋고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런데 저도 여기서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이민 오기를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 자기가 자기의 한계를 느낄 때 우리가 신앙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잘해도 안 되는 것들이 더 많죠. 이런 것은 극히 작고, 그래서 제가 저를 참 겸손하게 해준 것이 미국이라는 생각도 들고, 또 신앙생활을 하게 한 이 미국이 감사하고, 어쨌거나 미국에 와서 우리는 잘 살았다고 생각하시죠? 여러분들도 소셜 시큐리티 받고 살면서 우리
이 미국에 사는 거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도 뭐 제가 뭐 강요할 얘기는 아니지만 긍정적인 마인드를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십사 하는 그런 의도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각자가 자기의 삶은 누구보다도 자신이 잘 알 테니까 그런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는 제 의견이고요.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다는 것은 한때 문학의 뜻이 있었던 분이거나 아니면 나도 인생 이렇게 살려고 산 것이 아닌데 어느새 이런 문턱에 와 있네 하는 뭔가 회한 같은 거 많으실 겁니다. 한국에 살았으면 안 겪었을 우여곡절도 많이 겪었고 특히 언어의 감옥이었잖아요. 문화 충돌 현상도 많았고 저는 직장 생활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야말로 수영 선수가 어떻게 수영하는지도 모르는데 물속으로 그냥 던져졌어요. 살아야지, 어떻게든지 살아야지 하는 그런 일념으로 헤쳐나온 것이 지금까지 제 인생이었고 어쩌면 우리들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환경이나 여건 아니면 살아온 것에 대한 후회가 있더라도 저는 그 경쟁 사회에서도 그랬어요. 제가 당연히 가장 부족하지요. 그래도 저는 저를 막 부추겼어요. 저 사람들이 한국에 왔으면 나처럼 이 미국에서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나나되니까 이 미국 사회에서 당신들하고 같이 사는 거야. 속으로 나타내지는 않고 그래도 할 수 있는 것이 최대한 겸손하게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한다는 그런 자세로 직장 생활을 해서 무난히 정년퇴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것과 같이 여러분들도 지금도 무엇이 되고자 하는 목표는 아닐지라도 목표 정하면 피곤해요. 그 목표 이루려고 노력해야 되고 같은 목표가 있는 사람들끼리 경쟁해야 되고 우리는 이제 경쟁 그런 거 하지 말고 경쟁해서도 안 되고 이제 앞으로 살 날을 어떻게 여러분들답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이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글을 쓰지 않으시더라도 이미 누군가가 써놓은 글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꼭 했네? 그러면 거기서 자기 어떤 카타르시스도 해소가 되고요. 또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일기를 쓰듯이 내 인생 어떻게 살았나 첫 문장이 안 써져요. 그래도 한번 써보셔요. 써보시면요 여러분들 인생이 정리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각자가 본인이 장하다고 느껴지실걸요. 내가 다른 사람 같으면 못 살았어. 나나되니까 이렇게 산 거야 하는 자부심도 심어주는 그런 계기도 되거든요. 글은 어렵지 않아요. 한글 다 아시잖아요. 뭐 발표하려고 책 내려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나를 쓸 수 있는 것이 한글이 있고 우리 한글을 읽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본인들을 나름대로 정립시킬 수 있는 어쩌면 내 정체성까지도 아이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라도 요즘은 그 아마존에서요 쓴 대로 그냥 해줘요. 돈 안 들어요. 얼마 안 들어요. 거의 종이값이에요. 그렇게 해서 요즘은 자서전반이라고도 있죠. 아마 노세훈 선생님이 여기 오셔서 강의하신 적도 있을 텐데 그렇게 해서 내 인생 어떻게 살았나를 조금만 저기로 좀 쓰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서 내 삶에 기록을 남기는 것도 참 뜻깊은 일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문학을 주제로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저도 그랬어요. 세상적인 목표를 달성했더라도 이건 정말 내가 이루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여겨주고 알아주는 것에
집착했고 그것이 책임하고 않았던 그런 생활을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나를 서운해하는 어떤 마음 한구석에 허전함 그런 것이 저로 하여금 글을 쓰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써야 할수록 한글을 더 쓰고 싶었고 영어를 많이 해야 될수록 우리 한국말을 다 하고 싶었고 그러다 보니 한국말을 하려면 교회에 가야 이렇게 한국 분들을 뵐 수 있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땡큐입니다. 여러분들 다니시는 교회에 저도 가서 또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하는 제 개인적인 삶을 통해서도 그렇습니다. 제가 노력해서 결과에 대한 모든 것은 제가 노력해서 된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해도 안 되는 일이 참 많고 많더라고요. 우리가 미국에서 살다 보니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한들 제가 네이티브 스피커처럼 영어를 줄줄 지금 한글로 말하듯이 한국말로 하듯이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문장을 영어를 써도 미국 사람들이 쓰는 문장을 못 따라가요. 그래서 저는 직장에서 어떤 계약 행정을 할 때도 몇 년 전에 쓴 계약 서류를 다 뒤져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썼는가를 거의 암기해야 될 정도로 그 문장을 숙련시킨 다음에 제가 해야 되는 업무를 작성하고 그 프로세싱을 밟으면서 그야말로 제가 자주 쓰는 말인 것 같은데 그야말로 깜깜한 밤중을 어둠을 지우개로 지우듯이 그렇게 하루하루 어둠을 지어가면서 살아온 우리들입니다. 저분이 아니고요. 그래서 집에 편히 계셔도 될 텐데 여기까지 오셔서 제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정말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속에 뭔가가 있는 분들이세요. 뭔가 더 즐겁고 싶고 편한 것보다는 고단해도 삶을 사는 것 같이 살고 싶다라는 최소한의 그런 요구가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되든 문학이 아니더라도 제가 문학을 강의하면서 문학이 아니더라도 하는 말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이 강의를 듣고 계셔도 여러분들이 더 좋은 것, 더 원하는 것 그런 것들을 꾸준히 추구하셔요. 추구하시다 보면 어렸을 때부터 생각해 보면 나는 만들기를 잘했다든지 음식을 잘했다든지 그런 것도 다 있어요. 바느질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해서 내 작품으로 만들어 보는 것 그것이 성취감도 주고 참 좋은 시간을 그냥 보내지 않는 그런 값진 시간이 되실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오면은 늘 시간을 막 보면서 그 시간 이분들 점심시간도 얼마 안 되는데 하면서 강의를 하는데요. 그냥 허심탄회하게 이 제 강의 내용이나 이 강의에 관계되는 어떤 질문이라도 있으시면 해주셔요. 하시면 모르면 저 모른다고 자신있게 모른다고 할게요. 그냥 무슨 얘기라도 질의응답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나머지 5분을 남겨두겠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올해 횟수로 3년째입니다. 어쩌다 한 번씩 와도. 근데 4번째 강의까지 다 들으신 분 있으세요? 혹시? 그럼 많은 분들이 들으셨네요. 우리 회장님, 이가 회장님, 제가 책 한 권 드릴게요. 제가 최근에 쓴 책을, 예, 3번까지 나오신 분 있으세요? 오, 3번 나오신 분께 제 책 한 권 드리겠습니다. 2번 나오신 분, 2번 나오신 분 많지요. 네,
제가 워싱턴 민들레라는 책을 처음에 썼고요. 최근에 쓴 게 울음터 하라라는 수필집이 있는데요. 원하시는 분들 오시면 제가 한 권씩 오늘 손 드신 분들 다 들었는데 다 드릴 저기는 안 되겠고요. 그래서 오시면 꼭 읽으신 분들 4번 오셨더라도 나 책 못 읽어 하시는 분들 왜냐하면 이제 책 읽기가 어렵지만 책 읽기가 재미있다 보면은요 읽어지네 하면서 또 끝까지 읽게 됩니다. 그러면 책 한 권 읽었다는 것도 얼마나 또 뿌듯한 보람이겠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나온 책을 강의 끝나고 드리겠고요. 제 강의는 이 정도로 마치고 여러분들 질문 없으십니까? 제 강의가 별로였나 봐요. 네, 고맙습니다. 시간은 12시 20분까지 해도 되겠지만 여러분들 또 머리만 채울 게 아니라 속도 채우셔야 되니까 맛있는 점심 식사 하시기 바랍니다. 책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오셔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